보스콤 계곡의 살인. 아서 코난 도일. 1장. 홈즈의 연락. 나는 전에 군의관으로 일했고 셜록 홈즈와 함께 베이커가에 있는 하숙집 2층에 살았다. 홈즈는 매우 힘이 세고 펜싱, 권투, 유도 등 스포츠에도 만능이었으며 놀라운 추리력으로 어떤 사건이라도 해결해냈다. 나는 사건을 의뢰했던 메리 모스턴 양과 결혼해서 지금은 홈즈의 하숙집에서 마차로 10분 거리에 병원을 개업했다. 6월 어느 날 아침, 아내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정부가 전보를 들고 왔다. 왓슨, 이틀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나? 보스콤 계곡 사건을 조사하려고 하네. 자네가 같이 가주면 좋겠군. 그곳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이지. 오전 11시 15분, 패딩턴역에서 열차를 탈 예정임, 셜록 홈즈로부터. 옆에서 함께 보고 있던 아내가 말을 꺼냈다. 가고 싶으시면 다녀오세요. 당신 혼자 두고 가기도 그렇고 또 환자들도 진료해야 하고. 아무 염려 말고 다녀오세요. 요즘 당신 너무 과로하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며칠 쉬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당신은 홈즈 씨 파트너잖아요. 나는 이해심 많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급히 여행용 가방을 챙겼다. 패딩턴역에 도착하자 홈즈가 벌써 와서 플랫폼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늘 쓰고 다니는 특이한 모자에 긴 여행용 외투를 입은 홈즈는 큰 키에 더 늘씬해 보였다. 왓슨, 와줘서 고맙네. 자네가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추리력도 높아지거든. 앞뒤 꽉 막힌 현지 경찰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곧 열차에 올랐다. 홈즈는 신문을 읽으며 가끔 메모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레딩을 통과할 무렵 홈즈는 읽던 신문을 돌돌 말더니 선반 위에 던졌다. 왓슨, 보스콤 계곡 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 전혀. 지난 며칠 동안 바빠서 신문을 볼 틈도 없었거든.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군.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모르는 게 낫지. 내 오랜 경험으로 깨달은 건데 단순하게 보이는 사건일수록 더 해결이 어려운 것 같아. 특히 이번 경우는 죽은 사람의 아들이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야. 아니, 그럼 살인사건인가? 그렇다네. 자네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보스콤 계곡 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지. 다음은 홈즈가 들려준 이번 사건의 내용이다. 보스콤 골짜기는 런던 서쪽의 히어포드셔 지방에 있는 경치가 좋은 곳이다. 존 터너는 그곳에서 최대의 지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은 돈을 벌어 돌아왔다. 터너는 농장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해즐리 농장을 찰스 메카시에게 빌려주었다. 두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을 때 알게 된 사이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처럼 보였다. 메카시에게는 18살 된 아들이 있고 터너도 같은 나이의 딸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독신으로 이웃과 별로 왕래가 없었다. 그래도 메카시와 그의 아들은 스포츠를 좋아해 가끔 경마장에 나가곤 했다. 며칠 전인 6월 3일 오후, 메카시는 해즐리 농장을 나와 보스콤 연못 쪽으로 갔다. 이 연못은 보스콤 계곡을 흐르는 개울이 넓어져서 생긴 것이다. 그날 아침 메카시는 하인을 데리고 로스로 갔었는데 하인에게 3시에 약속이 있으니 빨리 일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카시는 그 이후로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해즐리 농장에서 보스콤 연못까지는 400m 정도 되는데 메카시를 본 사람이 2명 있었다. 한 사람은 동네 할머니고 또 한 사람은 터너의 집에서 일하는 사냥터 관리인이었다. 두 사람 모두 메카시가 혼자 걷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사냥터 관리인이 메카시를 보고 나서 몇 분 후에 메카시의 아들 제임스가 총을 옆에 끼고 아버지의 뒤를 쫓아가는 걸 봤다는 것이다. 게다가 거기서 메카시 부자를 본 사람이 또 있었다.
목격자는 터너농장 경비원의 딸인 페이시 앤스였는데 메카시 부자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며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려고 하자 아들도 손을 들어 아버지를 때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달려가 부모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그런데 잠시 후 메카시의 아들 제임스가 경비원의 집으로 달려와 아버지가 숲에 죽어 있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그때 제임스는 총도 들고 있지 않았고 모자도 쓰지 않았고 오른쪽 소매 끝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경비원인 모란이 서둘러 제임스의 뒤를 따라가 보니 연못가 풀밭에 메카시가 쓰러져 있었는데 머리에 무거운 둔기로 여러 번 얻어맞은 것 같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2, 3미터 떨어진 곳에는 제임스의 총이 놓여 있었다. 이러한 증인과 증거 때문에 경찰은 제임스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후인 6월 5일 재판이 열렸는데 담당 판사도 아들이 범인이라는 쪽으로 판결이 진행되었다. 홈즈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게 분명하군. 굳이 자네가 나설 필요도 없겠는데. 그러나 홈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왓슨, 눈에 보이는 증거는 잘못된 경우가 많아. 이번 경우 모든 증거 자료가 아들에게 매우 불리해. 아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아주 많지. 하지만 제임스의 친구들과 사건을 의뢰한 지주의 딸 터너 양은 그의 짓이 아니라고 굳게 믿어. 왓슨, 자넨 예전에 주홍글 씨의 비밀 사건 때 경시청의 레스트레이드 경감을 기억하고 있지? 터너 양이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제임스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사건이 버거웠던지 나에게 도움을 청했어. 그 바람에 이렇게 아침 식사를 급히 끝내고 집을 나서게 된 거지. 홈즈는 나를 향해 빙긋 웃었다. 열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홈즈, 그런 상황에서 제임스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겠나? 경시청 경감도 손을 들었는데 말이야. 섣불리 손댔다가 괜히 자네 명성에 흠이라도 나면 어쩌나? 왓슨, 걱정하지 말게. 무심코 지나친 사소한 것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자네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침실에 창문이 한쪽에만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자네 말이 맞아.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 홈즈는 내 얼굴을 가리키면서 웃었다. 자네 면도 자국을 보고 알았어. 오른쪽은 깨끗이 깎았는데 왼쪽은 좀 거칠게 깎여 있군. 그 이유는 오른쪽은 햇빛이 비쳐 잘 보이지만 왼쪽은 잘 보이지 않아서 깨끗이 깎을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침실의 한쪽에만 창문이 나 있다는 결론을 얻은 거야. 정말 대단한 관찰과 추리군. 역시 못 당하겠어. 신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메카시의 아들이 무죄라는 유력한 단서 2가지가 있더군. 아니, 벌써 단서를 잡았단 말인가? 제임스는 해즐리 농장에서 돌아와서 잡혔어. 경관이 제임스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한다고 말하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수갑을 찼다는군. 그 바람에 재판에서도 아주 불리했다는 거야. 그건 행동으로 자백한 셈 아닌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그때 제임스가 취한 태도는 무죄이거나 아니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청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그 증거로 판사 앞에서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만만치 않은 청년이로군. 제임스는 똑똑한 청년이 틀림없어. 그는 농장으로 되돌아갔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지. 자기에게 모든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정당하게 법정에서 싸우려고 경관과 상대하지 않았을 거야.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다면 경관이 체포하러 갔을 때 깜짝 놀란 척이라도 하고 일부러 화도 냈을 거야. 그래도 상황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 청년을 사형대에서 구해내기 어렵지 않을까? 안타까운 일이지. 신문에 실려있는 제임스의 진술을 읽는 순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왓슨, 자네도 읽어보게. 홈즈는 신문 뭉치에서 지방신문 한 부를 찾아 내게 건네주었다.
작고 평화로운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사건이었기 때문에 커다랗게 실려 있었다. 신문에는 재판정에서 피해자의 아들 제임스가 진술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나는 6월 1일 브리스틀시에 나가 사건이 발생한 6월 3일 낮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로스에 다녀오신 아버지는 마차에서 내려 급히 마당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 나는 사냥을 하려고 총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중에 사냥터 관리인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나는 연못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쿠익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는 아버지와 내가 서로 부를 때 사용하던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놀라서 이런 곳에 왜 왔냐고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몇 마디 하다가 결국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아버지는 성격이 매우 과격하신 분이라 끝내는 주먹다짐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는 감정이 격해져 있는 아버지를 피해 농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채 100m도 못 갔을 때 비명이 들려 뛰어가 보니 아버지가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풀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총을 내던지고 아버지를 안아 일으켰지만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나는 곧 경비원 모란 씨의 집에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습니다. 비명을 듣고 뛰어갔을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거칠고 무뚝뚝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는 못했지만 원한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제임스와 검사와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증인에게 무슨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몇 마디 했는데 렛이라는 말밖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렛이라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심한 말다툼을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 뒤를 밟았다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지 않는다면 불리할 텐데 그래도 침묵을 지킬 겁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말다툼과 아버지의 죽음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증인은 아버지와 증인 사이에만 통하는 신호를 듣고 달려갔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증인 아버지는 증인이 브리스틀에서 돌아온 것도 숲으로 오는 것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쿠이익하고 소리를 질러 증인을 불렀던 거죠? 그걸 설명해 보십시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갔을 때 쓰러져 있는 아버지 주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왼쪽 바닥에 외투 같은 것이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난 뒤에 다시 보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옷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기억합니까? 회색 같았습니다. 그 옷과 아버지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1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안아 일으키는 사이에 누군가 가져간 게 틀림없습니다. 10m라면 가까운 거리인데 없어지는 걸 몰랐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요. 저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되풀이에서 신문을 읽고 나서 홈즈에게 말했다. 이 검사는 꽤 명석한 사람이군. 아들이 따라온 걸 모를 텐데 왜 아들에게만 통하는 쿠익이라는 신호를 냈을까 하고 날카롭게 질문해서 제임스를 궁지에 몰아넣었어.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죽는 순간에 렛이라는 말을 했다는 둥 회색 외투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안아 일으키는 사이에 없어졌다는 둥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있어. 아무래도 믿을 만한 진술이 못 되는 거 아닌가? 그러자 홈즈가 빙그레 웃었다.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나는 렉과 쿠익이라는 단서로 사건을 파헤쳐 보려고 해. 몹시 시장한 걸 20분만 더 가면 스윈든에 도착하니까 뭐라도 먹을 수 있겠지. 2장 보스콤 계곡. 우리가 탄 열차는 6월의 태양 아래 아름답게 흐르는 강을 건너 4시가 조금 지나서 로스의 중앙역에 도착했다. 플랫폼에 내려서자 키는 작지만 단단한 체격의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우리를 위해 예약해둔 호텔로 안내했다. 잠시 후 호텔 앞에 마차가 서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홈즈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홈즈를 보면서 말했다. 홈즈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제임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혐의를 받다니 진범은 분명히 따로 있을 겁니다. 홈즈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터너 양,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왓슨 박사와 함께 찾아온 겁니다. 그것 보세요. 경감님은 처음부터 검사와 똑같은 생각이셨어요? 하지만 홈즈 씨는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군요. 터너 양은 레스트레이드 경감을 쳐다보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홈즈 씨가 아가씨를 위로하려고 그러는 것 같군요.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홈즈 씨 말이 맞아요. 제임스가 아버지와 다투었던 원인도 어쩌면 저와의 관계 때문일 거예요. 터너 양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터너 양과 관계가 있다니 무슨 말입니까? 홈즈가 물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제임스는 저와의 결혼 문제로 여러 번 아버지하고 말다툼했어요. 이번에도 그 일로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임스와 당신의 결혼을 메카시 씨가 승낙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홈즈의 질문에 터너 양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그 반대입니다. 저와 제임스는 남매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메카시 씨가 우리 2사람을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도 결혼에 찬성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절대 반대였어요. 홈즈는 낮게 한숨을 쉬었다. 내일 중에 당신 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신경쇠약으로 고생하셨는데 이번 사건으로 더 나빠지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고맙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홈즈 씨,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없으면 무척 불안해하십니다. 제임스를 면회하면 저는 결백을 믿는다고 전해주세요. 터너 양을 태운 마차가 떠나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홈즈 씨, 나중에 실망하게 될 게 뻔한데 왜 그런 희망을 주는 겁니까? 너무 가혹합니다. 아니요, 진심으로 말한 거요. 제임스를 면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홈즈와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함께 제임스를 만나러 가고 나 혼자 호텔에 남게 되었다. 나는 소파에 드러누워 내 나름대로 이번 사건을 생각해 보았다. 아름다운 터너 양이 진심 어린 눈으로 말해서 그런지 제임스가 무죄라고 생각되었다. 홈즈는 밤이 깊어서 호텔로 돌아왔다. 아마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비만 내리지 않으면 살해 현장에서 뭔가 발견해낼 수 있을 텐데. 홈즈, 제임스를 만나 뭔가 알아냈나? 아니, 별다른 수확은 없었어. 호감 가는 청년이더군. 그런데 터너 양과의 결혼을 왜 망설였을까? 나도 그 점이 이상해서 조사해봤더니 제임스는 2년 전에 술집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했다더군.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는 터너 양과 결혼하라고 말했지. 제임스는 터너 양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하고 심하게 말다툼을 했지. 최근 브리스틀에도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어. 홈즈, 제임스가 술집 여자와 결혼한 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럼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나았을 텐데. 결혼할 당시만 해도 그랬지. 그런데 제임스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다고 하더군. 아, 거참.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제임스가 범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죽였을까? 글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메카시가 3시에 만나기로 했던 인물이 그 열쇠를 쥐고 있어. 아무튼 오늘 밤은 일찍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세. 홈즈의 예상대로 다음 날은 매우 맑고 상쾌한 날씨였다. 오전 9시,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함께 우리는 보스콤 계곡으로 향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마차가 흔들리는 대로 몸을 맡긴 채 입을 열었다. 홈즈 씨, 어젯밤 의사에게서 들었는데 터너 양 아버지의 병이 깊다는군요. 나이는 몇 살입니까? 60살쯤 되었다는데 실제로는 80살은 돼 보인다는군요. 아, 중요한 소식을 잊고 있었군요. 죽은 메카시는 지주인 터너에게 은인이라고 하더군요. 터너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해즐리 농장을 그냥 빌려주었답니다. 그래요?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긴데요. 터너는 여러 가지로 메카시를 도와주고 있었답니다. 홈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레스트레이드 경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얘기대로라면 메카시는 터너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고 게다가 자기 아들을 억지로 터너의 딸과 결혼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터너는 처음부터 결혼에 반대하니 이상하지 않소? 터너 쪽이 결혼을 우기고 나온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홈즈 씨,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파헤치는 것도 좋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상식적인 일, 그리고 사실적인 일입니다. 나는 지금 큰 것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자신감에 넘쳐 말했다. 그 큰 것이라는 게 뭐죠? 홈즈는 조금 빈정대듯 물었다. 메카시를 죽인 게 제임스라는 사실은 태양빛처럼 분명하죠.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달빛처럼 희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안개 속에 묻힌 사람은 그 희미한 빛을 찾아 헤맨다는 시를 읽지 못했나 보군요. 홈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얼마 후 홈즈는 마차가 가는 길 왼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 저기가 해즐리 농장인가 보군요. 현관으로 다가가자 가정부가 침울한 얼굴로 맞아주었다. 홈즈는 메카시가 죽은 날 신고 있던 구두와 제임스의 구두를 가져오라고 했다. 홈즈는 두 켤레의 신을 나란히 놓고 여기저기 치수를 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살인 현장인 보스콤 연못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숲으로 들어갈수록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마침내 우리 일행은 보스콤 연못에 닿았다. 연못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서 겨우 큰 웅덩이 정도였다. 연못의 건너편에 우거진 숲 위로 자그마한 붉은 탑이 보였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메카시가 발견된 장소로 우리를 안내했다. 여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현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풀밭에는 아직도 사람이 쓰러졌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었다. 홈즈는 사냥개처럼 그 주위를 이리저리 다니더니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물었다. 경감,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연못 속까지 들어갔습니까? 혹시 범인의 흉기가 연못 바닥에서 발견될지 몰라서 조사해 보았죠. 그런데 어떻게 아셨죠? 당신 발자국이 갈대 속으로 사라졌기에 하는 말이요. 이런, 다른 발자국이 너무 많군. 물소떼가 짓밟고 지나간 것 같아. 이렇게 되기 전에 왔어야 했는데. 할 수 없군. 마음을 비워야지.
이건 제임스와 함께 달려온 경비원의 발자국이로군. 이 사람들이 바닥을 마구 짓밟았군. 그런데 중요한 건 세 가지뿐이야. 홈즈는 큰 돋보기를 꺼내어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더스트 코트를 땅바닥에 깔고 엎드렸다. 그리고 홈즈는 계속 혼잣말을 했다. 이건 모두 제임스의 발자국이군. 걸어갔을 때 2번, 달려갔을 때가 1번. 뒤꿈치 쪽은 거의 보이지 않고 앞부분만 반쯤 찍혀 있는 걸 보니 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급하게 뛰어왔을 때 찍힌 거야. 그의 말과 일치하는군. 그리고 이건 메카시가 걸어다닌 발자국이군.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군. 그게 누군지 알아내야 하는데. 홈즈는 한동안 말없이 살피더니 또 무언가를 발견한 듯 다시 중얼거렸다. 아, 이게 뭘까? 살금살금 다가온 발자국이군. 게다가 끝이 정사각형으로 된 정말 특이한 구두로군.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제임스가 말한 대로 회색 외투를 가지러 왔었나 보군. 제 3의 인물이군. 자, 발자국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가 문제야. 홈즈는 사냥개처럼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큰 떡갈나무 앞에 멈춰 섰다. 생각한 대로야. 그는 나무 밑에 쌓인 낙엽이며 나뭇가지를 헤치더니 봉투에 무언가를 담았다. 그리고는 풀 사이에 있는 크고 갸름한 돌을 조사하더니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다. 홈즈는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야. 잠시 후 홈즈는 1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회색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경비원의 집인가 보군. 잠깐 가서 모란 씨를 만나고 올 테니 마차에 가서 기다려주게. 편지 한 통 써서 건네주면 되니까 곧 오겠네. 10분 후 마차는 로스로 달리기 시작했다. 홈즈는 아까 숲속에서 주운 돌을 경감에게 내밀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 좋은 걸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바로 살인사건의 흉기죠. 그 말을 듣자마자 레스트레이드는 그것을 빼앗다시피 받아들었다. 그런데 흔적이 전혀 없잖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돌이 흉기라는 걸 알았죠? 이 돌이 놓여있던 풀의 모양을 보고 알았죠. 이 돌이 놓인 지 오래되었다면 그 밑엔 풀이 나 있지 않죠. 그런데 이 돌 밑엔 풀이 나 있었어요. 그 자리에 놓인 지 2,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이 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돌의 생김새가 피해자의 머리에 나 있는 상처 모양과 아주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범인도 밝혀냈습니까? 경감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범인은 키가 크고 왼손잡이에 오른발이 조금 불편하고 튼튼한 사냥용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 외투를 입고 인도에서 생산되는 고급 시가를 즐겨 피우고 있죠. 주머니에는 날이 무딘 주머니 칼을 넣고 다닙니다. 이 정도로 특징을 말했으면 이름을 알려준 것보다 충분하지 않나요?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웃음을 터뜨렸다. 홈즈 씨, 방금 그 말을 재판정에서 해보십시오. 배심원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증거를 제시해 주었는데도 믿지 않겠단 말이군요. 나는 오후에 호텔에서 사람을 만나고 저녁 기차로 런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건을 포기하겠단 말인가요? 천만에요. 사건은 이미 해결했단 말이오. 그럼 범인의 이름을 말해주시오. 당신은 아까 내 말을 비웃었소. 그건 범인을 알 권리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요. 홈즈의 말은 조용했지만 완고했다. 3장. 밝혀진 범인. 우리는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헤어져 호텔로 왔다. 점심 식사를 마친 홈즈는 주머니에서 접혀있는 종이를 꺼내어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이건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주 지도야. 그리고 손으로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더니 나에게 보여주었다. 뭐라고 씌었는지
읽어보게. 레, 틀림없는 레시군. 나는 너무 놀라운 사실에 그만 큰 소리로 외쳤다. 홈즈는 지도 위에 얹었던 손을 치웠다. 손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지명이 완전히 드러났다. 벨라렛. 맞았어. 벨라렛이 메카시의 마지막 말이었어. 그런데 아들에게는 렛만 들린 거야. 벨라렛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주에 있는 도시야. 피해자는 마지막 말로 범인의 이름을 말하려고 했던 거야. 벨라렛의 누구라고 말이야. 훌륭해. 정말 멋진 추리야.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지도 덕분에 수사 범위가 매우 좁아졌어. 메카시를 살해한 범인은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벨라렛에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거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돌아온 사람이야. 그렇겠군. 홈즈, 빨리 가엾은 청년을 구해주지 않고. 그때 호텔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존 터너 씨가 오셨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오른발을 절룩거렸고 구부러진 몸에서 이미 노쇠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과 큼직한 손발은 강인한 의지력과 뛰어난 체력의 소유자란 걸 보여주었다. 하지만 안색이 창백했고 입술이나 코 언저리에는 검버섯이 나 있었다. 한눈에 봐도 중병에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홈즈는 부드러운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터너 씨, 어서 앉으시죠. 편지를 받고 찾아오셨죠? 네, 경비원 모란이 갖다 주더군요. 홈즈 씨, 소문이 나는 것을 피하려고 여기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더군요. 맞습니다. 대구로 찾아가면 안 좋은 소문이 퍼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건이 무엇입니까? 홈즈를 쳐다보는 터너의 눈은 이미 절망의 빛을 띠고 있었다. 홈즈는 초조해하는 상대방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과 메카시에 관한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터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홈즈 씨, 이것만은 믿어주시오. 나는 제임스를 범인으로 몰 생각은 주호도 없었소. 만약 그 청년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길로 자수하러 갈 생각이었소. 노인은 흐느끼며 말했다. 내 귀여운 딸만 없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수하겠지만 홈즈 씨, 내가 범인이라는 걸 알면 다른 충격으로. 터너 씨,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뭐라고요? 나는 경찰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도 터너 양이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청년의 무죄를 증명해줘야 합니다. 홈즈 씨, 정말 감사할 분입니다. 의사 말로는 나는 앞으로 한 달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비참하게 감옥에서 죽기는 싫습니다. 홈즈는 일어나 펜과 종이를 들고서 테이블 앞에 다시 앉았다. 터너 씨, 진상을 말해주십시오. 그 말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당신 서명을 받겠습니다. 왓슨 박사가 증인입니다. 2달 후에 제임스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최악의 경우 이 진술서가 그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심이 되는군요. 나는 다음 재판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 같군요. 그러면 모든 걸 밝히지요. 실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난 일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터너 씨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죽은 메카시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정말 지독한 녀석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2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내가 왜 그놈에게 걸려들었는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너가 그 당시 일들에 대해 들려준 내용이다. 1860년대 초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광이 번성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때 터너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는데 좋지 않은 무리와 휩쓸려 다녔고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산속으로 도망간 6명의 일당은 목장을 습격하거나 금광으로 가는 마차를 털면서 강도질을 냈다. 벨라렛의 블랙잭이 터너의 별명이었는데 지금도 그곳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어느 날 터너는 벨라렛의 금광에서 금괴를 싣고 멜버른으로 가는 수송대를 습격했고 금괴를 탈취하기까지 터너 일당과 상대편도 목숨을 잃었다. 터너는 그곳에서 마부인 메카시를 만났는데 그때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살아남은 터너 일당 3명은 금괴를 빼앗아 큰돈이 생겼고 그 후 각자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영국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터너는 보스쿰 계곡에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결혼도 했다. 아내는 젊어서 병으로 죽었지만 대신 예쁜 딸 앨리스를 남겨주었다. 앨리스의 귀엽고 작은 손은 터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천사였다. 앨리스의 작은 손을 잡고 오솔길을 걸을 때마다 터너는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면서 행복에 젖었다. 이렇듯 행복했던 생활은 어이없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어느 날 증권매매 관계로 런던에 갔는데 초라한 몰골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메카시와 마주쳤다. 그는 내 팔을 잡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랜만이군, 블랙잭. 신수가 훤한데. 이제부터 나와 아들놈을 보살펴줘야겠어. 싫다면 다 밝혀버리겠어. 그렇게 해서 메카시와 아들 제임스를 데리고 보스콤 농장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메카시의 뻔뻔하기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메카시는 터너의 가장 좋은 곳을 골라 거저 살았으며 밤낮으로 찾아와 터너를 괴롭혔다. 안녕하신가, 블랙잭. 앨리스가 커갈수록 횡포가 더욱 심해졌다. 교활한 메카시는 터너가 경찰에 잡혀가는 것보다 앨리스에게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알려지는 걸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카시가 수시로 땅이며 돈을 요구하면 그때마다 달라는 대로 주었다. 그러나 끝내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걸 요구해왔다. 앨리스를 며느리로 달라는 것이었다. 터너가 얼마 못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임스를 앨리스와 결혼시키면 재산이 모두 제임스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생각해낸 것이다. 터너는 제임스가 싫지는 않았지만 악마 같은 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싫었다. 터너는 처음부터 완강히 거절했다. 메카시는 협박하기 시작했고 터너는 절대로 그것만은 승낙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사건 당일 3시에 보스콤 연못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 장소로 가보니 메카시는 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무 뒤에서 앉아있던 터너는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앨리스와 결혼하란 말이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귀여운 딸을 자기들끼리 물건 취급을 하며 잘도 떠들어대고 있군. 치밀어 오르는 무서운 분노가 터너의 가슴에서 끌어올랐다. 분노에 찬 터너는 제임스가 자리를 떠나자 돌멩이를 주워 악마처럼 끈질기게 괴롭히던 메카시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때 제임스가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 급히 몸을 숨기는 바람에 그만 외투를 떨어뜨렸다. 다시 가서 등을 돌리고 있는 제임스 몰래 옷을 집어왔다. 홈즈 씨, 이것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터너는 진술서에 또렷한 글씨로 서명했다. 홈즈 씨, 나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당신의 몸이 좋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인간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 진술서는 최악의 경우에만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아마 사용할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홈즈 씨, 당신 덕분에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군요.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늙은 블랙잭은 쓰러질 듯이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다. 한동안 심각한 얼굴로 잠자코 있던 홈즈가 말했다. 어째서 운명은 불쌍하고 무력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줄까? 지금 그 노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내 귀에 소리 없는 경고가 들려왔어. 셜록 홈즈, 얕은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이야. 제임스 맥카시는 2달 뒤에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홈즈가 배후에서 무죄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터너 노인은 세상을 떠났다. 제임스와 앨리스는 아버지의 어두웠던 과거는 모른 채 더 좋은 관계가 되었다. 그들이 결혼한다면 아마도 멋진 가정을 이룰 것이다.